네 분의 발표자가 계셨습니다. 이제 앞으로 30분 동안은 이번 네 분의 발표에 대해서 지금 현재 그 많은 온라인 신청자들이 시청을 하고 계시면서 또 온라인으로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부분부터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우선 세 번째 발표해 주신 마이클 브룬들 박사의 발표에 대해서 그 시청자 질문이 있습니다. 지금 그 여러 가지 눈사태를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생태학적 방식, 생물학적 방식으로 나무를 심는다, 임업 활동을 한다고 하는데 그 나무를 심는데 어떤 종류의 혹은 그 지방의 어떤 전통적인 나무를 사용하고 있는가? 그다음에 또 그러한 임업에서 주류가 그러니까 그러한 임업에서 중요한 중심이 되는 혹시 지역 문화가 있는가? 그러니까 나무를 심는다든지 나무를 활용한다든지 나무를 이용한 여러 가지 지역 문화가 어떤 것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혹시 마이클 브룬들 박사님 발표를 질문을 좀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질문에 대한 답을. 다시 한번. Spruce and pine trees are planted. They are the most common trees. So these, type of trees. The local culture regarding these trees, of course, trees are also used for different kinds of things. So the old tradition was actually by the person coming from other parts of Switzerland here in this area, the so-called Walser, that they use the trees for building everything, and that means that they decrease the amount of 네, 그렇게 되면은 전체적인 그 삼림이 많이 훼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해 구조물이나 주택을 무작위로 많이 이제 건설을 하면서 그것이 이제 산림을 많이 없애고 제거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목재를 위해서 목재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무가 많이 사라지고 그래서 20세기 말경에 들어서 새로운 법이 입법이 됐습니다. 다시 말해 삼림 중에 일부 특정 퍼센테지만 목재로서 활용을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건설용으로 사용되는 자재로서 삼림의 일부 퍼센테지만 사용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법으로 제정됐습니다. 이것이 이제 지속 가능성 차원에서 도모가 됐던 것이고요. 다시 말해 다시 재생될 수 있는 그 특정 그 나무 종 중에서도 가장 빠르게 자라나는 그런 종을 주로 저희가 재배를 하고 식목을 합니다. 네, 그 질문에 답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네 번째 발표해 주신 드러그리 교수님 발표에 대한 질문이 와 있습니다. 태평양 지역의 토착민들 문화 가운데서 전통적인 항해 지식의 전달 과정이 태평양의 학교 교육 내지는 비형식적 교육, 대중매체 등에서 어떻게 교육이 이루어지고 전승이 되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드러그리 교수님 질문에 답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Yes, thank you for that question. 질문 감사드립니다. 사실 제가 항행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태평양 그 문화라는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데 있어서 항행 기술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페리 호파 같은 경우는 인류학자로서 우리가 태평양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오세아니아라는 단어를 써야 된다. 이것이 오션이라는 부분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오세아니아가 맞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립된 여러 섬들이 있는 곳이 아니라 오세아니아라고 보면서 보다 더 큰 해양이라는 관점에서 이 지역을 봐야 합니다. 항행 역사나 또 예를 들어서 미국 해군도 마찬가지로 또 미크로네시아의 합병이 이러한
해양이 사실 미국의 여러 가지 핵무기 실험에 있어서 중요했기 때문에 그 합병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여러 다양한 항행 관련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또 이에 대해서 여러 영화가 제작되기도 하였습니다. 디자인 톱슨 하와이에 계신 분들도 또 최근에 있었고 또 피지의 카누와 관련한 영화도 있었습니다. 또 호클레아도 있습니다. 이것도 항행을 하기 위한 카누인데요. 1967년부터 이 섬 주변에서 사용이 되었던 카누입니다. 또 미크로네시아에서 비롯된 이런 항행 기술을 기반으로 하여서 이러한 배가 사용이 되었고 또 이런 문화적인 교류가 있었고 또 이를 통해서 별과 지도 그리고 또한 조류를 이해를 하면서 미크로네시아가 다시 하와이 쪽으로 소속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식민주의로 인해서 그 지역에 완전하게 또 영향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태평양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러한 기술들이 어떻게 전승이 되는지가 다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은 구슬 형태로서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호클레아의 경우는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서 전 세계를 항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과 상관없이 뭐 교실이라든지 여러 환경에서 이들의 스토리, 또 과학과 관련한 내용들, 또 배와 관련한 내용들을 알리고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대화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것이 여러 태평양 문학과 관련한 많은 영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전 세계가 이렇게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서 오시아니아가 그만큼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많은 영감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질문에 답 감사합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오늘 발표자 네 분께 제가 공동의 질문을 한번 드릴까 합니다. 각자 발표자 선생님들의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자연과 인류의 그 갈등 속에서 생태적 재앙으로 인해서 인류가 엄청난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 생태적 재앙에 인하여 중요한 무형유산들이 소멸되거나 없어지거나 공동체 삶에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자연재해 같은 경우는 엄청난 부분이죠. 그래서 인류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현재 무형문화유산의 역할은 어떤 것이 있을 것이고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좀 막연하지만 무형유산을 중심에 놓고 자연재해 내지는 인류 재앙에 대한 극복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네 분께 동시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발표 대답 순서는 제일 처음에 발표하신 우리 박 교수님께서 오랫동안 기다리셨는데 발표 순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 교수님 마이크 받아주십시오. 사실 이 발표를 준비하면서 정말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무형문화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지구적인 행성적인 변화, 위기 상황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가 있을까? 근데 인류세라는 개념이 제가 잠시 말씀드렸지만은 과학적 개념이거든요. 지질학적 개념인데 그런데 이것을 단순히 지질 시대를 구분하는 그런 용어로만 쓸 것이 아니라 사람의 사고를 바꿀 수 있는 어떤 계기로 쓸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하나의 메소드죠. 방법이죠. 방법이 어떻게 보면은 무형 문화를 보존하고 지키고 자연과 인간이 하나가 된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던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수 있는 하나의 제안이랄까 뭐 할 수 있는 거는 결국은 교육이 아닐까. 그러니까 교육을 할 때 과학은 멀리 있고 위기는 따로 있고 이런 게 아니라 사실은 이것들을 다 함께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자연과학자들도 들어오고 인문학자도 들어오고 사회학자도 들어오고
그리고 예술, 문화 이런 쪽 하는 사람들도 같이 들어와서 커리큘럼을 만들고 가르치고 그거를 그 전수를 하면은 어쩌면은 그 우리가 그 안에서 그 지방의 그 독특한 그런 그 것들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애나칭 교수가 얘기했던 그 다중 시간성이라는 멀티플 템포럴리티라는 게 결국은 버섯은 버섯대로의 그 시간의 흐름이 있고 난민은 난민들의 시간이 있고 그 나무는 나무의 시간대로의 그 흐름이 있는데 그런 흐름들이 그 만나는 지점들 그리고 그것들이 만나서 그 어떻게 그 삶을 만들어가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발굴을 하고 그 찾아가면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 발표하신 프란시스 레이그 소장님 한번 답이 혹시 있으실까요? 이 위험한 자연재해에서 인류의 무형문화유산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고 거기에 어떤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지 대한 오늘 발표문을 중심으로 그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미크로네시아 섬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 활동들은 일단 그 가정 내에서 비공식적으로 아이들에게 교육을 합니다. 뭐 구술적인 여러 가지 상황들을 들어서 뭐 과거에서 있었던 이러한 내용들을 전달하면서 비공식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섬에 살고 있는 우리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환경 시스템과 관련한 부분입니다. 박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개념들을 교육하고 이 실천들을 추진하는 것이 이러한 지식을 보존하는 중요한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또 그 실천과 관행을 유지하는 좋은 방식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학습 기법, 교육 기법에 더 주력해야 합니다. 인간이 우리 자연계에 영향을 미친다면 교육이 얼마나 중요할까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네, 짧게 답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세 번째 발표하신 마이클 브론들 책임 연구자님, 눈사태와 관련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문화유산들이 어떤 역할을 했고 앞으로도 어떤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인지요. 네, 그 앞서서 다른 연사분들께서 말씀을 해주셨다시피 저도 교육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 저희가 더 그 자연의 여러 상호작용을 더 잘 관찰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개발해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식림을 하고 조림을 하는 그 방법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나무를 살펴봤습니다. 나무가 실제 자연 환경에서 어떻게 자라나는지 이것을 깊이 긴밀하게 관찰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무가 자라는 게 장미가 자라는 것과 어떻게 다른지 했습니다. 나무를 키우는 데 있어서 이것을 하나를 심어봤더니 그것보다는 여러 군집을 이루어서 키우는 것이 그렇게 조림하는 것이 낫겠구나. 그리고 자연 지형을 잘 보는 것이 굉장히 좋겠구나. 예를 들어서 한 굉장히 추운 공기가 있는 곳에서 한 2,500m 해수발 2,500m의 수준에서 아주 높은 고도에서 나무를 여러 개를 같이 심어야 이게 서로 따뜻하게 지켜주면서 그 냉한 공기가 훨씬 더 빨리 확산이 되고 퍼지게 되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것도 사실 저희가 실증을 통해서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을 잘 관찰을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자연 관찰을 통해서 우리 한계점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눈사태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그 눈사태가 뭐 2년마다 뭐 5년마다 10년 주기로 뭐 내려온다라고 한다면 그것의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납득을 해야 됩니다. 토지 사용 계획을 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만약에 뭐 5년에 눈사태가 겪어서 이 주택이 파괴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위험지대에 주택을 설립하는 것이 아니라 건설하는 것이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자리를 피하는 것이 현명하다라는 것을 알게 됐던 것입니다. 코로나19 위기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었던 것이 신기술을 잘 활용을 하는 것인데, 과학에 있어서 제가 여러 이제 컨퍼런스 이번 포럼에 대해서도 저희가 참가를 했을 때 이게 온라인으로 저희가 많이 서로 소통을 하는데, 이런 IT 솔루션이 어떤 좋은 해결책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이제 함께 소통을 하는 데 있어서 IT 솔루션을 사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뭐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데 있어서도 이런 기술, 과학 기술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 발표해 주신 엘리자베스 드러그리 교수님 질문에 답을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른 답을 잘 들었기 때문에 저는 이미 언급된 것에 대해서는 요약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인간과 자연이라는 관계에는 사실 새로운 개념이기도 하고, 또 이것이 자본주의 역사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좀 복잡한 구도에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근대적인 분열이지, 예를 들어서 우리의 조부모들이 과거에 경험을 했던 세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전 세계적으로도 고르게 경험을 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식량을 만들 때 이렇게 자연과 인간의 대립 관계를 보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박사님께서 아까 자연 문화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을 결합해서 이런 이분법적인 생각을 넘겨야 됩니다. 던 헐리와 같은 여러분들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여러 이런 박테리아로 인해서 우리가 만든 것이지,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여러 다종 인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분법적인 생각을 해체하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논의가 시작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사실 역사적인 관점에서 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부에서는 이렇게 종말론적인 그런 경험을 겪었습니다. 알카야라든지 또 전쟁과 같은 어려운 상황을 다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과거 종말론적인 그런 위기를 겪었던 사람들이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는지 그 서사를 공유하는 게 필요합니다. 또 비인간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이러한 위기의 역사를 경험했던 사람들의 목소리를 엮어서 교육으로 다 녹여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또 새로운 교육법도 필요할 뿐만 아니라 이런 교육기관들의 접근성을 높여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취약계층들,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서 또는 어떤 특정 지역사회들이 이러한 학습 환경에서 환영을 받지 못하는 이러한 지역사회에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그래서 비전통적인 방법을 통해서 스토리텔링의 방법도 활용해야 됩니다. 집에서 아이들을 대상으로 가르친다거나 또는 세대를 거쳐서 이렇게 전통들을 전승하는 방식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교육기관들은 이런 지식을 구성하는 요소가 무엇인지를 보다 명확하게 파악해야 될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인류 문화의 위기, 그다음에 자연환경의 위기를 극복하는 데 있어서 교육의 중요성을 중심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또 질문이 들어와 있는데요. 최근에 인문학, 철학, 문학 같은 교육이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부족한 상황이고, 과학이라든지 기술에 편향된 교육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문화 관련 학과도 주목받지 못하고, 기술이라든지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은 더욱 크고, 그쪽으로 더 관심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통 무형유산 내지는 문화와 관련된, 그다음에 생태 인문학에 관련된 교육에 대해서 더욱 실질적인 교육 방법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해오셨습니다. 이 해답은 마지막 발표를 해주신 교수님께서 혹시 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문화적 교육 방식이 지금 크게 주목받지 못하고 활발하지 않고 있는데, 그것을 지금 기술이라든지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보다가 더 효과적이고 더 적극적으로 문화와 역사와 인류와 자연에 대한 실질적인 교육 방법이 있을까라는 질문을 지금 온라인 시청자께서 해주셨습니다.
예, 매우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뭐 교수로서 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제가 UCLA에서 가르치면서 이러한 대화를 여러 다학제적으로 가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뭐 1, 2세라든지 기후변화와 관련한 내용을 듣기 위해서 강의를 듣는데 이들이 실질적으로 뭐 예술이라든지 미디어 그리고 영화라든지 시가 이러한 위기라든지 이러한 지식을 어떻게 더 시각화하고 또 변환 가능하게 만든지를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학생을 교육하는 데 있어서 초기부터 이런 다학제적인 접근 방식으로 접근하는 게 중요합니다. 분리 방식으로 접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역사를 보면서 또 우리가 다른 뭐 문화적인 요소를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각각 지식을 하나의 분리된 형태로서 고립된 것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다학제적으로 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과학을 추구하면서도 뭐 문학이라든지 여러 다른 예술이라든지 인문학적인 그러한 부분들을 이해하고 이것이 전 세계에 어떠한 기여를 하는지를 이해하는 게 필요합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 핵심적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온라인 시청자분께서 한 분 또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첫 번째 발표해 주신 박범순 교수님께 질문인데요. 앞으로 미래의 무형문화유산을 지정하는 데 있어서 자연과의 조화에 대한 중요성이 어떤 영향을 끼칠까? 지금까지는 이제 무형문화재 지정이라든지 관리 보존에 있어서 자연이라는 문제와 이런 환경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큰 고려가 없었는데 이제는 오늘의 그 2020년 세계 무형유산 포럼을 통해서 이제는 이 부분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그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해서 박 교수님이 더 전문가하고 질문에 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고요. 어떻게 보면은 미래지향적으로 생각했을 때 우리가 정책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은데 어떤 거를 과연 우리가 지정을 하고 보존할 것이냐 이런 문제인데요. 사실은 오늘 이 세션에서 약간의 힌트를 얻었습니다. 저기 마이클 브룬돌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사실은 이게 아발란치가 있는데 눈사태가 있는데 그거에 대한 대항으로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나오고 그게 이제 전수가 된 거잖아요. 전수가 되는데 거기에 중요한 거는 과학이나 기술이 제외된 게 아니고 합쳐져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방벽을 세우고 지도를 만들고 컴퓨터를 어떻게 쓰고 시뮬레이션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같이 있어서 어쩌면은 그런 어떤 지역에서 위기에 대응하는 노하우랄까 뭐 이런 것들이 단순히 그냥 입에서 입으로 내려오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과 플러스 과학적인 지식이 합쳐진 그런 어떤 것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떤 지역에 굉장히 유니크하고 중요할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프랜시스 렉 씨가 말씀하신 여러 가지 그 지역에서의 플러드나 뭐 저기 푸드나 경작하고 이런 어떤 방식이나 그런 문제 의식 같은 것들도 어떻게 보면은 이게 컬처라고 해서 그냥 이 과학적인 근거가 전혀 없는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이 들어가는데 어떤 식으로 선택적으로 들어가느냐 그런 게 그 지역에는 왜 통하느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발견해야 될 것이 해야 될 것이 아닐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뭐 먹고 마시고 살고 그리고 지역을 지키고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을 다 같이 통합해서 우리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시간이 이제 어느 정도 된 것 같습니다. 2020 세계 무형문화유산 포럼 제1세션 대주제가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재정의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네 분 발제자 분들과 질문자, 토론자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지금까지 자연 중심이 아닌 인간 중심의 세계사, 문화사가 전개됐다면 이제는 인간과 자연의 공존사를 통해서 인간세의 발전과 오랜 영속성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참여해 주신 발제자 네 분, 그다음에 온라인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질문자 여러분, 오랜 동안 참여해 주심을 감사드리고요. 내일 모레도 비슷한 주제로 계속 진행되고 있으니까 많은 시청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첫 번째 세션 대주제에 대한 발표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